주소와 자연인 파트의 정리. 안녕하세요. 민법 입문 6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신종 선고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자연인에 관한 마지막 주요 주제인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소라고 하면 보통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집 주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주소는 단순히 우편물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계약을 어디에서 이행해야 하는지, 어떤 법원이 사건을 담당하는지, 상속과 관련하여 어느 장소가 기준이 되는지 등 여러 법률 문제에서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주소와 거소의 개념을 살펴본 뒤 지금까지 공부한 자연인 부분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민법에서 주소란 무엇인가? 민법 제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굉장히 짧은 조문입니다. 핵심은 생활의 근거라는 표현입니다.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민법상 주소는 실제 생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의 주민등록은 부산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몇 년 동안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는 실제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지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민법상 주소를 개념적으로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주민등록은 주소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법상 주소의 핵심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 주소는 하나만 가질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민법은 주소를 반드시 하나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8조 제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를 주소 복수주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평일에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주말에는 제주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두 지역 모두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로 기능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둘 이상의 장소가 주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주소를 사람마다 반드시 하나씩 존재하는 공식적인 장소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등록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입니다. 3. 주소와 거소는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는 거소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소와 거소는 모두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소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반면 거소는 사람이 일정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긴 하지만 생활의 근거라고 평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의 생활 기반은 서울에 있지만 몇 달 동안 부산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숙소를 잡고 생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산의 숙소는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조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즉 주소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소가 보충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4. 가주소란 무엇인가? 민법에는 가주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민법 제21조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본다 라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별도의 주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과 관련된 통지나 법률관계에서 특정한 장소를 주소로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관해서는 그 장소를 주소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주소가 그 사람의 모든 법률관계에서 주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주소로 취급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그런데 주소가 왜 중요한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소가 어디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를 어디에서 이행해야 하는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에서 지급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이행 장소를 결정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현주소 등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서는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주소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상속에서도 주소와 연결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민법 제998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즉 주소는 단순한 생활상의 정보가 아니라 이외 여러 법률관계의 장소적 기준점으로 기능합니다. 6. 자연인 파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 이제 주소까지 살펴봤으므로 지금까지 배운 자연인 부분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자연인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개념은 권리능력이었습니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입니다. 민법 제3조에 따라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상속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법률이 특별히 정한 영역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보호합니다. 이것이 자연인 파트의 첫 번째 축이었습니다. 7. 권리 능력 다음에는 행위 능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행위 능력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별을 했습니다.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반면 행위 능력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도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8. 제한능력자 제도도 하나의 구조였다. 그리고 제한능력자로 미성년자 피선언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만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면 거래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에게 확답 촉구권이나 일정한 철회권, 거절권 등을 인정합니다. 또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등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권을 배제합니다. 여기에서 민법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민법은 한쪽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합니다. 제한능력자 제도에서는 제한능력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9. 사망과 실종 선고. 그 다음에는 자연인의 권리 능력이 끝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사망하면 권리 능력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라져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실종선고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는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재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종선고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을 일정한 요건 아래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실종의 기간은 5년이고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입니다.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10. 선의와 악의라는 법률용어. 일상생활에서 선의는 착한 의도를 의미하고 악의는 나쁜 의도를 의미하지만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선의이고 특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악의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종 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해당 사실에 관하여 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문제에서 갑은 선의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를 공부하면 선의와 악의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11.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사례 하나로 연결해보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7세인 A가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는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5천만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여기서 A는 미성년자이지만 권리 능력이 있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부모의 동의 없이 그 돈으로 4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행위 능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라면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했다면 민법 제17조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A의 아버지 B가 해외로 나간 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해보겠습니다. B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보통 실종에 따른 실종 선고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종 선고가 이루어지면 일정한 시점에 B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따로 공부한 개념들은 실제 사례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12. 민법 공부에서 요건과 효과를 계속 생각하자. 여기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민법의 조문을 읽을 때에는 항상 요건과 효과로 분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법률의 요건입니다. 그 결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종 선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가 일정 기간 동안 분명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며 법원의 실종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민법이 어려워질수록 이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조문을 통째로 외우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 두 질문만 정확하게 해도 민법의 구조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주소의 개념을 살펴보고 자연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8조에 따르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입니다. 주소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거소가 주소를 대신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연인 파트에서는 크게 4가지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권리 능력, 행위 능력과 제한 능력자, 부재자 실종 선고, 주소. 이제 우리는 민법상 인간이 어떻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나 사단, 재단처럼 인간이 아닌 존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독립적으로 재단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법인이란 무엇인지, 왜 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아닌 단체의 독립적인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